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에는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은 음식이 약처럼 건강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플 때 먹는 음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 죽이라는 음식이에요. 죽은 쌀이나 밥을 끓여서 부드럽게 만든 음식이에요. 음식을 넘기기 너무 어렵다면 흰쌀로만 끓여서 만들지만 보통은 야채나 고기를 잘게 다져서 같이 끓여요. 그래서 부드럽게 넘기기 좋고 소화도 잘 되는 편입니다. 증상이 달라도 일단 아프면 죽을 먹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죽만 파는 식당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증상에 따라 먹는 음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한국인들이 아플 때 먹는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증상은 감기예요. 감기는 누구나 한 번씩은 걸려본 적이 있을 텐데요. 주된 증상으로는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납니다. 또 심하면 열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몸살까지 같이 오면 식은땀이 나고 기운도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경우도 많아요. 감기에 자주 걸리는 계절은 보통 가을과 겨울인데요. 한국의 가을과 겨울은 꽤 추운 편이에요. 그래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공기가 건조해지면 감기 환자들이 엄청 늘어나요. 게다가 요즘에는 공기의 질이 안 좋은 날이 많아지면서 감기와 비슷한 기관지염에도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편입니다. 감기에 좋은 음식으로는 주로 차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코가 막히거나 목이 따갑고 부었을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훨씬 편안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유자차, 생강차, 그리고 배숙을 많이 마십니다. 먼저 유자차는 유자청에 따뜻한 물을 타서 마시는 차예요. 유자는 오렌지와 비슷한 과일인데요. 오렌지보다 조금 더 신 느낌이에요. 그 유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자른 후 설탕에 절인 것을 유자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담궈 놓은 유자청 한 숟가락을 뜨거운 물에 타면 유자차가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목을 부드럽게 해줘요. 유자차는 유자의 새콤함과 설탕의 달콤함을 모두 느낄 수 있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하는 차라고 알고 있어요. 또 유자청은 탄산수에 넣으면 유자 에이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자 에이드로 즐기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차, 바로 대추 생강차입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넣어서 끓인 차인데요. 이 두 가지 재료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마시면 몸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때로는 땀이 쭉 나기도 해요. 마치 찜질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말이죠. 제 경험상 몸이 아플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꼭 감기 걸렸을 때가 아니어도 겨울에 너무 춥다고 느껴지면 대추 생강차를 마셔요. 예전에는 직접 집에서 끓여 먹었지만
지금은 티백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원액도 많이 팔아서 보다 간편하게 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겨울이 너무 춥다면 이런 차를 한번 마셔보세요. 따뜻해지는데 그 어떤 차보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숙이란 요리인데요. 이것은 차처럼 마실 수도 있고 디저트처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에 비해서 만들 때 손이 좀 더 가요. 먼저 배를 반으로 자르고 가운데에 씨를 뺍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파내서 그 속에 꿀과 생강, 대추를 넣습니다. 그리고 찜기에 넣고 약한 불에서 40분 이상 찐 다음 따뜻한 상태로 숟가락으로 떠서 먹습니다. 또는 물렁해진 배를 갈아서 마실 수도 있어요. 이 음식은 특히 기침이 심하거나 목이 아픈 증상인 경우에 많이 먹어요. 배에 들어있는 성분이 천식이나 기관지 염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침 감기로 고생하거나 잔기침이 낫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아픈 증상 중에 감기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소화불량이에요. 즉,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인데요. 증상으로는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껍거나 혹은 배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한국인들이 소화불량 증상을 많이 겪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소화불량과 위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병원도 많이 다녔고 너무 자주 아파서 검사도 했었는데 다른 원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니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위염으로 속이 쓰리던 것도 모두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소화제가 많아서 소화 불량일 때 그냥 약 먹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소화제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실청인데요.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지만 약을 먹기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매실청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매실청은 매실을 설탕에 절여서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발효 과정을 통해 소화 효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 효소가 음식물의 분해를 돕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특히 매실청을 좋아하시는데요. 꼭 소화불량이 아니어도 속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 어른들이 매실청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제 시어머니도 냉장고에 항상 매실청을 갖고 계십니다. 음식을 만들 때 설탕 대신 넣기도 하시고요. 속이 불편할 때 한 숟가락씩 드실 때도 있어요. 가끔 여름에 매실청을 담궈서 저에게 나눠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지금 매실청이 있습니다. 매실청은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한 물에 타서 마시면 정말 속이 개운해집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동치미인데요. 동치미는 무로 만드는 물김치의 한 종류입니다. 시원하고 새콤한 맛을 내는 국물이 있는 김치예요. 먼저 무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천연 소화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소화가 안 될 때 물을 한 조각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을 사용해서 만든 동치미 국물은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집에서 고구마를 많이 쪄 먹었는데요. 이때 같이 먹는 것이 바로 동치미입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많이 퍽퍽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동치미 국물을 함께 먹으면 훨씬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단순히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옛 어른들의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식당에 가면 동치미가 반찬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갈비집이나 고깃집에 가면 동치미가 반찬으로 꼭 나오는데요. 아마도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던 조상들의 풍습이 계속 이어져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체했을 때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방법이지만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자들이 출산한 후에 먹는 음식을 소개할게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음식이에요. 바로 미역국입니다. 사실 미역국은 출산뿐만 아니라 기운이 없을 때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출산 후에 먹는 음식으로 유명한 이유는 산모의 회복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출산 후에는 출혈로 인해 철분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미역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혈액을 만들고 빈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또 미역은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출산 후에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역에 함유된 칼슘과 미네랄 성분이 충분한 모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을 한 여성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음식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출산한 여성들은 무조건 미역국을 먹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조리원에서도 계속 미역국이 나와요.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진짜 한 3개월은 미역국을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미역국을 먹는 게 힘드니까 나중에는 다양한 재료로 미역국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홍합 미역국, 바지락 미역국, 황태 미역국 등 미역국의 종류도 무척 많고요. 지방마다 특색 있는 미역국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주도에는 성게 미역국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낳고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이 미역국이어서 그런 걸까요? 많은 한국인들이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의미대로라면 생일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낳아주신 엄마가 먹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미역국은 한국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인들이 아플 때 먹는 음식에 관해 얘기해 봤는데요. 아플 때 먹는 음식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아플 땐 매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플 때 먹는 음식 중에는 고춧가루,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이 없어요.
또 간을 덜 해서 슴슴하게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슴슴하다는 말은 소금이 덜 들어간 약간 순한 맛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오는 병원밥에 대해서 주로 맛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음식이 다 슴슴하거든요. 즉, 간이 약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몸이 아플 때 어떤 음식을 먹나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플 때 유난히 국물이 있는 요리가 먹고 싶어지거든요. 여러분은 몸이 아플 때 어떤 요리가 먹고 싶어지나요? 여러분의 소울푸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 예능 중에서 서진이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 배우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한식을 직접 만들고 식당에서 직접 서빙을 해요. 얼마 전에 시즌2가 끝났는데요. 시즌1은 멕시코, 시즌2는 아이슬란드에서 식당을 운영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진이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한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매운 음식도 너무 잘 먹고요. 젓가락질도 한국 사람만큼 잘하고요. 한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의 줄이 너무 길어서 웨이팅 리스트가 늘 가득 찼어요. 거기서 식사하는 외국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집에서 직접 한식을 만들어 보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집에서 만들었던 것과 너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서진이네 레시피는 전문 셰프가 직접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먹어도 맛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은 다양한 조리법과 재료를 활용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3가지 핵심 재료가 있어요. 아마 어디서든 한식을 만들 때 이 3가지 재료를 넣는다면 한국에서 먹는 한식의 맛에 아주 가까워질 수 있답니다. 오늘은 한국 요리의 핵심 재료 3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모든 국물 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한알 육수입니다. 다른 말로 코인 육수라고도 하는데요. 동전만한 크기의 고체형 조미료예요. 한국식 치킨 스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한알 육수가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멸치가루를 넣거나 아니면 통멸치를 넣어서 우리는 방식으로 음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멸치를 사서
직접 가루로 만들어 두시곤 했어요. 저는 멸치가 담겨진 티백을 사다가 끓여서 썼고요. 멸치가루를 집에서 만드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 한알 육수가 등장한 거예요. 저는 집 요리의 혁명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알 육수 덕분에 모든 국물 요리가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진짜 이거 한 알이면 간이 거의 다 맞고요. 국이나 찌개를 만드는 시간이 훨씬 줄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떡볶이 알죠? 떡볶이도 떡, 고추장, 어묵, 설탕, 그리고 한알 육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한국 떡볶이 집에서 파는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여러 가지 찌개들,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등등 한알 육수 하나면 한국의 맛이 저절로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마트에서 이걸로 기념품 사가세요. 그리고 어디든지 한인마트에서 이걸 발견하시면 무조건 사세요. 이거면 여러분이 원하는 찌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한식의 치트키는 바로 참기름입니다. 한식의 대표적인 예로 나물 반찬이 있죠? 한정식 집에 가면 나물 반찬만 10가지 이상 나오거든요. 그 나물을 무칠 때 항상 필요한 것이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짜서 만든 기름인데요. 서양의 올리브유가 있다면 한국에는 참기름이 있어요. 향기가 매우 고소해요.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 참기름 냄새가 싫을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인에게는 그야말로 맛있는 냄새의 끝판왕이지만 외국인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역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반찬과 요리에 정말 많이 들어가는 재료예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비빔밥이 있어요. 비빔밥에는 각종 나물 반찬과 고추장, 그리고 참기름이 필수거든요. 그리고 밥을 싸먹는 김구이도 역시 참기름이 들어갑니다. 김에 참기름을 발라서 구운 다음에 소금을 살짝 뿌리거든요. 만약 비빔밥과 김구이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참기름 냄새를 좋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한인마트 어딜 가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 요리의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요리의 핵심,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재료, 바로 마늘입니다. 한국 가정집 중에서 갈은 마늘이 없는 집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늘이 들어가지 않은 한식은 없거든요. 99% 마늘은 언제나 들어갑니다. 빨간 양념 또는 간장 양념이 들어가는 모든 요리, 그리고 나물 반찬, 각종 찌개와 국, 마늘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한국의 건국 신화에도 마늘이 등장해요.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환웅에게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환웅은 하늘의 신이었어요.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곰과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는 며칠 만에 포기했어요. 하지만 곰은 끝까지 마늘과 쑥을 먹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고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어요. 그 단군이 바로 한국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단군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한국은 나라의 시작부터 마늘이 등장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마늘은 뗄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식을 다 만들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을 때, 그때 저는 마늘을 더 넣어요. 그럼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많이 있죠? 다른 건 몰라도 마늘은 항상 충분히 넣어주세요. 그럼 한국 음식의 반은 완성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한국인들이 요리할 때 넣는 치트키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에서도 비교적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다음에 더 많은 재료를 소개해 볼게요. 요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배가 고프네요. 저는 저희 소울푸드 떡볶이를 먹으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똑같이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뭐 먹지입니다. 이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매일 하는 고민이에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점심에 뭐 먹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심지어 아이들도 엄마, 우리 저녁에 뭐 먹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죽하면 인사말에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이 있겠어요. 이 말은 별일 없죠?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만큼 음식 또는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도 무척 다양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 또는 먹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어 식이 들어간 단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제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 다 다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일상을 따라가면서 때마다 먹는 음식을 각각 어떻게 부르는지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대학생의 평범한 하루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자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건넵니다. 식사는 했어요? 혼자 지낼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돼. 여기서 식사는 밥을 먹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하다는 말은 밥을 먹다와 같은 뜻인 거죠. 하지만 밥을 먹다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른들에게 쓰거나 혹은 상대방이 어려도 정중하게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침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정말로 밥을 먹었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는 사실, 이제 아시죠? 그냥 아침 인사의 말로 이해하면 되고, 그럴 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무사히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을 받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점심을 먹을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무엇을 선택하든 보통은 식당에 가서 먹게 됩니다. 이렇게 집이 아니라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평일 점심에는 외식을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물가가 워낙 올라서 학교나 회사에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큰 학교나 회사의 경우 건물 안에 구내 식당이 갖춰진 곳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점심 메뉴를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지만 보통은 점심에 뭘 먹을지 고민합니다. 한국인들의 점심 메뉴는 정말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찌개, 돈가스, 제육볶음, 떡볶이, 국밥이 인기가 많습니다. 외식의 반대말로는 집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에서 먹는 밥 또는 집에서 만든 밥이란 뜻이에요. 점심을 회사 근처에서 외식했다면 저녁은 집밥을 먹을 수 있겠죠. 집밥이라는 말에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란 뉘앙스도 담겨 있어서 외식보다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식당에 도착했어요. 식당은 음식을 파는 장소 전체를 넓게 가리키는 말이죠. 레스토랑이란 단어도 있지만 식당을 좀 더 일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메뉴판을 보면서 음식을 고르는데 고기를 뺀 비빔밥이 있네요. 요즘은 어딜 가나 식당에 채식 메뉴가 꼭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채식주의자가 많아졌다는 의미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한국 음식에는 나물이나 채소 등의 요리가 많습니다만 100% 채소로만 만들어진 음식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고기 중심의 식사는 육식이라고 말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육식 메뉴에는 삼겹살, 갈비, 불고기가 있죠. 오늘은 친구와 함께 불고기 정식을 먹기로 했어요. 정식은 반찬과 메인 요리가 정해져 있는 세트 메뉴 같은 거예요. 따라서 불고기 정식은 불고기를 메인으로 정해진 반찬과 밥, 국이 함께 나오는 메뉴인 거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오후로 넘어가 볼게요.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배가 슬슬 출출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 친구가 간식 땡기는데 우리 편의점 갔다 올래? 라고 하네요. 그래서 친구랑 잠깐 편의점에 가서 바나나 우유, 호빵, 젤리, 커피 같은 간식을 샀어요. 간식은 이렇게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간단한 음식을 가리켜요. 한국은 편의점 문화가 발달해서 출출할 때 언제든지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 중고등학생들은 편의점을 너무 좋아해요. 편의점 간식은 정말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건강에 좋진 않죠. 너무 자극적이고 달고 짜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간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저당 간식들이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같은 과자여도 음료수여도 당이 적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초코바가 인기가 많습니다. 좀 더 건강한 간식으로는 당이 낮은 과일이나 견과류도 있죠. 심지어 저당 떡볶이나 튀기지 않은 라면도 있어요. 사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간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저당 간식과 단백질 바를 찾아서 먹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간식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어쨌든 간식도 잘 챙겨 먹고 무사히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르바이트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고깃집으로 갑니다. 회식은 모임이나 단체에 속한 사람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뜻해요. 오랜만에 하는 회식이라 사람들이 모두 들떴어요. 밤 9시, 회식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술을 마시고 나면 꼭 아이스크림이 땡기는데 동료도 저와 식성이 닮았더라고요. 기분 좋게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가심은 적은 양의 음료나 음식을 먹어 입 안을 개운하게 하는 것을 뜻해요. 일종의 디저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딸기 우유도 땡겼지만 더 이상 식탐 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요. 오늘 식욕이 터져서 과식을 해버렸네요. 내일부터는 식단을 잘 챙기려고 합니다. 아주 빡세게 식단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식성, 식탐, 식욕, 식단. 이 단어들도 모두 음식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음식에 대한 취향, 감정 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음식을 좋아하지만 살찌기 싫은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음식과 관련된 한자어 식이 들어간 여러 가지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본 적이 있나요? 이 사진은 조선시대 한국인의 밥상을 찍은 사진이에요. 밥 공기 보이죠? 저 사진을 처음 보고 저는 정말 놀랐는데요. 지금의 한국인보다 훨씬 작은 체구인데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궁금했거든요. 알고 보니 당시에 고기를 많이 먹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보다 힘든 일을 훨씬 많이 해야 했기 때문에 밥을 저렇게 많이 먹어야만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좀 황당하고 웃기지만 알고 보면 슬픈 역사이기도 해요. 이렇게 음식에 대한 간절함과 엄청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다양한 표현들도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식이 들어간 단어 위주로 설명했지만 다음에는 음식과 관련된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떡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또 계획된 음식도 아니었고 누군가에 의해 발명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거친 쌀을 다룰 줄 몰랐던 사람들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고 자라고 관계를 맺고 경험을 하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국에는 이 모든 일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떡입니다. 떡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생존이자 간절한 기도이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거의 사라질 뻔한 음식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일상에 없으면 서운한 먹거리가 되었죠. 현재는 든든한 간식으로 또 고급스러운 선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떡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저는 떡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떡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친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들 떡이 점점 좋아진다고 말해요. 예전에는 떡에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혹시 한국인의 DNA에 떡 DNA가 있는 걸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인지 떡은 한국의 전통 이야기와 말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씁니다. 떡과 관련된 한국어 표현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떡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또 계획된 음식도 아니었고 누군가에 의해 발명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거친 쌀을 다룰 줄 몰랐던 사람들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습니다. 쌀, 조, 기장 같은 곡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식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쌀은 너무 딱딱했고 밥을 지어도 소화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딱딱한 것을 가루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곡물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고 그것을 뜨거운 김으로 쪘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도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시루입니다. 시루는 아래에서 물을 끓이고 위에 있는 곡식 가루를 김으로 찌는 그릇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루를 사용했어요. 지금도 시루떡이라는 떡이 남아 있습니다. 팥고물을 쪄서 만든 떡인데요. 예전에는 이사를 하거나 고사를 지낼 때 시루떡을 많이 준비해서 주변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떡은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떡은 점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불교가 퍼진 고려시대, 떡은 공양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떡은 완전히 의례 중심 음식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사회였어요. 유교에서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떡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 축하할 때, 결혼할 때, 돌아가셨을 때, 떡은 말 대신 마음을 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떡의 종류가 많아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찌고, 치고, 지지고, 삶으면서 사람들은 같은 재료로 다른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가 한국 문화이기도 합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 떡에 담긴 정성과 기술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이 만들어지는 방법과 과정을 알면 한국인의 생활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찌는 떡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떡입니다. 왜냐하면 찌는 떡은 보통 혼자 먹지 않기 때문이죠. 쌀가루를 시루에 올려서 뜨거운 김으로 쪄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다 함께 먹어요. 백설기와 시루떡은 찌는 떡의 대표적인 떡입니다. 백설기는 오직 쌀가루와 약간의 설탕을 넣고 찝니다. 새하얀 백설기는 마치 하얀 눈 같은 느낌도 들죠. 그래서 아기의 100일과 돌잔치 때 빠지지 않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기의 삶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시루떡은 붉은 팥과 쌀가루를 층으로 쌓아서 찐 떡입니다. 한국에서 팥은 나쁜 운을 막아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루떡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상징적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사를 할 때,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자동차를 새로 사서 고사를 지낼 때, 나쁜 운을 막아주는 방패처럼 말이죠. 다음은 치는 떡입니다. 이 떡은 여러 사람이 함께 쳐서 만듭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만들 수 없어요. 여럿이 함께 절구를 쳐야 쫄깃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잔칫날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떡이기도 했죠. 인절미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인절미는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체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인절미는 국민 떡이 되었고 심지어 디저트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가래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설날에 다 같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래떡으로 떡국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가래떡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떡볶이를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다음은 삶는 떡입니다. 대표적인 떡으로 경단이 있어요. 경단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섬세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찹쌀가루를 익반죽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즉, 소금을 약간 넣은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서 손으로 정성껏 치대어 반죽을 만듭니다. 치는 떡이 여러 사람의 힘이 중요했다면 삶는 떡은 한 사람의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을 다시 또 작고 동그랗게 빚어야 하니까요. 또 여러 가지 고무를 사용해서 알록달록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경단은 잔치상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는 떡입니다. 팬 위에서 기름에 붙여서 만드는 떡이에요. 지금은 기름이 흔하지만 예전에는 매우 귀했죠. 그래서 지지는 떡 역시 매우 귀한 자리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지지는 떡을 길거리 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호떡이에요. 호떡은 전통 떡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현재 지지는 떡 종류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떡으로는 화전이 있어요. 아까 경단을 만들 때처럼 익반죽을 한 찹쌀가루로 만듭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린 뒤 살짝 눌러서 익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쁜 꽃을 붙여서 살짝만 더 지져요.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화전이 완성되죠. 사실 맛보다는 눈으로 만족하는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떡은 만들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정성이 필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은 아무 날이나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날에 먹는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떡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집에서 만들던 음식은 가게에서 사는 음식이 되었고, 의뢰의 음식은 선물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초콜릿과 치즈를 더해서 카페의 디저트가 되었고, 떡볶이가 되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떡은 여전히 사람들의 끼니로 훌륭한 음식이고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음식이며 내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떡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날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떡을 드신다면 한 번쯤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며 떡에 담긴 한국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와 심화 학습 가이드 PDF 파일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한국 문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